그러니까 이 내란 전단 재판부도 이게 완전히 이게 사기예요. 이게 그냥 정치 쇼를 하는 거야. 이런 저 같은 사람 눈치에서 볼 때는 갈라치기라는 말을 쓰는 것만큼이나 나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증명하는 말이 없어요. 올바른 내란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고 진보를 진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다른 정부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 게 조기 대선을 통해 가지고 내란을 딛고서 등장한 정부이기 때문에 다른 정부가 실패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거는 거기에 준하는 이 윤석열 같은 그런 어떤 괴물이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하나의 정책적 실패로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정부인데 정부 자체를 정치권을 보면 서로 내가 옳다, 네가 그러다, 쟤는 적이다, 악마다, 혹은 뭐 우리 편은 절대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싸우는 가운데에서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갈라지는지 그 이유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는데 우리 함돈균 평론가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참 뭐 이 설명이 100%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모셔봤고요. 오늘 저희 장르만 여의도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영상 좀 종종 보는데 굉장히 그 폭이 넓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철학부터 뭐 문화 그다음에 이 정치권 이야기까지 이게 뭔가 이렇게 선생님을 관통한 어떤 큰 흐름이 좀 있으신 모양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뭐 철학도 보시고 문학도 보시고 정치도 좀 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문학평론을 이제 하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문학평론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써온 책들이 계열이 3개의 계열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문학평론을 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좀 문명 비평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교육 운동 같은 걸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 어떤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냥 문학을 접근할 때도 문학 작품을 뭐 예쁜 걸로 뭐 미사 여구를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고 문학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그 문제의식이 인간의 고통에 관심이 많아요, 문학은. 근데 그 고통이 개인의 고통도 있지만 사회와 문명의 역사의 고통 같은 것도 있고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통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이제 써왔기 때문에 문학 평론을 하면서도 저는 사실은 문학과 정치에 대한 그런 글들을 많이 써와서 제 스스로는 저를 그냥 그 민주주의 사상가라고 생각해요, 사실. 스스로 정의하시기는 민주주의 사상가. 지금 우리 정치권은 민주적입니까? 새로운 시대로 가는 이제 그런 흐름과 과도기예요. 과도기라기보다는 그 전진과 반동이 같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진과 반동. 반동은 주로 전에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반동인가요? 네, 지금 이제 그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뭐 어떤 새로운 게 갑자기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단절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또 새로운 것으로의 어떤 확장이나 진화라고 하는 측면이 같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단절의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하고 결별을 해야 새 시대로의 전진이 가능하죠. 근데 그 과거와의 결별을 이제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삶의 관성도 있고 정치권의 그런 관성도 있고 시민이 또 가지고 있었던 관성도 있거든요. 정신의 관성. 우리가 결별해야 될 과거는 뭡니까? 뭐가 결별해야 될 과거예요? 뭐 정치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한국 정치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어떤 좀 전체주의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뭐 군사 독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의 어떤 폭력을 통해 가지고 시민을 이제 억압해 왔던 그런 어떤 정치 좀 억압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거기 한 7, 80년대까지 아니 좀 더 보시나요? 뭐 계속 있었죠. 그것은 이제 세력이 그렇게 전면화되지는 않았지만 한켠에 우리 사회에서 그 수구 정치 세력 진영이라고 하는 게 계속 존재했기 때문에 그건 또 면면이 존재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하고 싸울 때는 전체주의와 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분화된 구도 속에서 싸울 수가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선명했고요. 선명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좀 구도를 다시 봐야 되는 게
그 전체주의 그런 그 세력, 어떤 수구적인 진영과 싸워오면서 이제 그 싸워왔던 그 저항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부터 그걸 민주 진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그 민주 진영이 벌써 4번의 정권을 잡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은 그 저항 권력이 아니고 수권 세력이거든요. 그 수권 세력은 저항 권력이 가지고 있었던 형태의 포지션과 다른 형태의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저항 권력의 위치에서 정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랬던 분들이 여전히 계속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관성 속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형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리더십의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더십이 등장할 때 우리 진영이 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하나의 뚜껑 안에 있었을 때는 그 보이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사실은 이 수구 진영이라고 하는 게 너무 지리멸렬하게 좀 됐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사회에 더 이상 우리가 보통 헤게몬이라고 하는데 도덕적 정당성에 의한 패권인데 그걸 더 이상 갖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리멸렬한 어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민주 진영 내부에서 어떤 일정한 형태의 그 차이와 분화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어떤 시기이죠. 근데 그게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 새로운 전진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분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는 이런 싸움의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주의로 이제 대변되는 이제 예전 보수 세력들이 좀 있는 거고 그들이 이제 굉장히 지리멸렬해졌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사회의 중심 세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제 상대했던 민주화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잡아서 수권 세력이 됐는데 여전히 이들의 중심은 자신들이 피해자 정체성을 계속 코스프레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는 계속 억압당했다, 탄압당하고 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상대의 굉장히 뚜렷한 형태의 그 적대적 진영과의 어떤 공존 속에서만 자기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성을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이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그 검찰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검찰 뭐 그런 권력에 있어서도 사실 가장 많이 피해를 입으신 분이지만 이분이 원한이나 복수의 감정 같은 것들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미래를 향해 전진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좀 상당히 그 공감하고 열광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제 원한과 복수의 정치라고 복수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감정에 젖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정치를 운영하고 또 그 속에서 자기 어떤 패거리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권력을 분배하는 그런 게 이제 민주 진영 안에도 있었던 거죠. 그게 사실은 이 최근에 조기 대선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계엄을 어떻게 보면 극복하고 이제 등장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다른 정부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 게 조기 대선을 통해 가지고 내란을 딛고서 등장한 정부이기 때문에 다른 정부가 실패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거는 거기에 준하는 이 윤석열과 같은 그런 어떤 괴물이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하나의 정책적 실패로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정부인데 정부 자체를 성공시켜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대 정신이라든가 시민의 지지와 공공성 같은 것들을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하나의 그냥 개인을 거기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정신을 여기에서 담보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지를 한다고 봐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그 586으로 대변되는 그 구민주화 세력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로 자꾸 이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비판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면들이 충분히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죠. 대표적 사건이 어떤 거 있었습니까? 이번에 있었던 이런 합당 사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어떤 그 사회의 정치 세력이라든가 정치 아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게 시대 정신을 지금 반영하는 건가. 그 다음에는 그것이 시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인가. 그 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정청래 대표가 등장한다부터 벌어지는 1년에 한 7, 8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세 가지 요건에 어떤 방식으로든 부합하지 못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고 심지어 제가 볼 때는 그 1인 1표제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그게 그 사안만 놓고 보게 되면 이게 무슨 굉장히 어떤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흐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가를 보게 되면은 뭐 그게
보십시오. 지금 여당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아젠다라는 게 지금 그런 뭐 1인 1표제가 뭐 지금 반드시 지금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거나 그런 거는 시민의 아젠다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아젠다도 아니에요. 그냥 그 아젠다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아젠다일 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건을 잘 지키지도 못했는데 시대 정신이 있었냐, 시민들의 지지를 받느냐, 절차적으로는 정당하냐, 요 네. 조건에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합당 사태 같은 경우는 느닷없는 도시락 폭탄 같은 건데 예.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전을 하잖아요. 유시민 씨도 예, 참전을 예, 예. 하고 뭐 김어준 채널 때 여기 막 거기에 대해 스피커가 하고 이제 근데 거의 논리가 비슷해요. 정청래 씨가 얘기하는 거나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거나 뭐 저 유시민 씨가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네. 뭐 이런 문제는 그런 절차적 정당성도 필요 없다는 거야. 근데 이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알파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예.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앞에 민주라는 이름이 있고 뒤에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이 민주하고 공화국이라고 하는 공화주의라고 하는 거는 같은 뜻은 아니에요. 근데 먼저 나온 게 이제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그 민주주의 데모크라시가 등장을 했는데 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과정의 정당성을 규정하는 것 자체. 민주주의의 원리는 되게 심플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후에 이 그리스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그 전성기가 한 70년밖에 못 갔어요.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절차적 정당성에만 집착을 하는 이것이 중화된 그러니까 이 군중화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성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훈련되지 않은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망해버렸거든요. 그게. 그 이후에 등장했었던 이제 마케도니아가 등장하고 이제 결정적으로 로마가 등장을 하면서 네. 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실패 같은 것들을 그 로마가 만들어지던 당시에 이게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대표적으로는 네, 이 네. 키케로 같은 사람인데 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란 말을 쓰잖아요. 네. 그 리퍼블릭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레스푸블리카 공공의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퍼블리카. 네,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것을 찍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공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을 규정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국가를 공공적인 것으로 두고 공공적인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력의 어떤 분립을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고 시민의 참여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보강된 걸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 사이에는 약간의 상보적인 긴장성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우리는 보통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만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공화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그 심사숙고를 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네. 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되려고 될 때가 되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것을 기호화하고 권만 이미지화함으로써 그러니까 다수에 의해서 그냥 결정되는 예. 걸 무조건 따르게 하는. 예, 따르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네.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다수결을 동원하는가 이런 걸 얘기하면 이게 시민의 아젠다인가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 아젠다인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지금 아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선명해요. 왜냐하면 조기 대선을 통해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헌법이 무너지는 이런 형태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국가를 네. 안정시켜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민의 명령이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시대를 거꾸로 돌려서 안 되고 이제 앞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앞으로 가는 그런 시대적 과제를 네네네. 이재명 정부가 이제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를 서포트하는 것,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거는 집권한 당을 입법적으로 서포트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7, 8개월 동안 보는 이런 현상은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최초의 정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권한 정부를 여당이 열심히 이제 지지를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입법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통령이 실제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뭘 하려고 하더라도 입법이 지원이 되지 않아 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근데 민주당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요 볼륨을 조금 줄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딴 거 보고 볼륨이 계신 건 나오고 아니죠? 아니 이걸 보고 있는 건데요. 네. 볼륨이 네. 아마 마이크로 조금 타고 들어가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뭐 이를테면 사법개혁안을 엄청나게 강하게 추진을 한다든지 네. 검찰개혁안을 뭐 추진한다든지 예. 계속해서 시도를 해왔잖아요 입법으로서. 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럼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집권 여당이 이제 하는 일인데 그거 엄밀하게 보면은 무늬만 가짜 입법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가령 오늘 이제 윤석열 네. 씨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어떤 선고가 이루어질지는 우리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한국 정치를 보면서 제가 이제 조그만 채널을 그냥 이제 1년 전쯤 열었는데 열자마자 윤석열 계엄이 터져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냥 교양 채널로 열었다가 갑자기 그냥 계엄이 터져버리니까
그냥 평범한 그런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그 얘기 계속 하시다가 정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셨구나. 네, 그렇게 된 거죠. 네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계엄 이후에 제가 그 지난 조기 대선을 할 무렵부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냐면 한국 정치에는 3개의 쿠데타가 진행됐거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제 채널에서는. 3개의 쿠데타. 3개의 쿠데타.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이제 무너뜨리면서 사회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3개의 쿠데타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쿠데타는 2024년에 있었던 12.3 윤석열 쿠데타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퇴행적이고 수구적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행정에서 이루어진 쿠데타거든요. 네. 두 번째는 조기 대선을 무산시키려고 했던 그런 어떤 상당히 합리적 의심이 드는 조이대 중심의 사법 쿠데타가 있었다고 봐요, 저는. 미수에 그쳤죠. 세 번째는 갑자기 대법원 판결 막 나오면서. 예,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시민의 저항과 여론이 그때 엄청났기 때문에 거기서 멈춘 거거든요. 사실은. 네네네. 이게 역모 세력이라 저는 게 보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조기 대선을 치러가지고 새로운 행정부는 들어섰지만 이 여당 내부에서 이 앞에 2개는 국민들이 그것이 굉장히 역모 세력이고 쿠데타 세력이고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은 세력이라고 하는 걸 시민들이 이제 알아요. 눈에 잘 보이죠. 눈에 띄게 보이니까. 예. 근데 이 3번째 쿠데타는 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그런 뚜껑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팀이구나, 원팀이구나. 3번째 쿠데타가 어떤 또? 예. 근데 이 3번째 쿠데타가 바로 제가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저는 그냥 딱 꼬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정청래가 대표가 되는 이 순간 여기에서 이 이재명 정부를 뒤집는. 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다른 정부하고 같은 정부가 아니라 내란을 딛고서 등장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후퇴와 이 정부의 실패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그런 어떤 정권 교체랑은 다른 느낌이에요. 예, 그런 어떤 그 일종의 윤석열 쿠데타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세력으로 이제 시대가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정부인데 여기에 대한 빠른 레임덕을 통해서 이 정부의 실질적인 성공을 원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 진영이 이 내부에 있고 이것이 아주 본격적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아니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집권 여당 대표인데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아니면 나중에 있을 뭐 총선이든 뭐든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공을 바라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왜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 사람은 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주류 세력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건 맞죠. 변방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성남시장부터 해가지고 지사를 통과해가지고 의원이 되고 대표가 되고 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 자체가 전체적인 이 서사의 구조를 보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엄청난 형태의 이 사람이 이제 탄압을 받았는데 표면으로 보면 그것이 검찰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지만 이 검찰에 대해서 탄압을 받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게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졌냐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어요.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수사를 시작한 것들이 그렇죠. 문재인 정부 말기에 그렇죠. 했다? 그리고 지금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막 어떻게 보면 거의 거품을 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정권을 운영했었던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우리 조국 씨도 검찰 무슨 거기에 희생양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고 민정수석이었던 사람이 거기에 칼자리를 쥐고 있던 사람이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되치기를 당했고 그죠?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된 거는.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실책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기도 하고. 근데 어떤 대장동의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보면 이 최초의 이재명 죽이기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던 그 시점을 보게 되면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상당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예전에 뭐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지만 노사모도 했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지지했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건의 해석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은 정보의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저렇게 되는가 이렇게 잘 표피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이것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
두려움과 반발 어떤 경계. 이유에서든 간에 네.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던 사람들이 저 국민의힘이나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내 이 당내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가 막 돼서 올라오기 전에 당내에서 그렇죠. 눌렀던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시대가 교체된다고 할 때 그 네. 안에 있었던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력과 변방에서 등장하는 세력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이것이 그냥 저는 이거를 하나의 그 신구 세력의 세대 교체나 권력 투쟁의 같은 그런 그들의 게임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왜냐하면 굉장히 시대적인 어떤 공공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권력 투쟁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그냥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진영이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시대를 전진시키는 데 이제 힘이 실려야 되는가에 따라서 시대가 진전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는데 특히 우리가 겪은 거는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걸 겪었기 때문에 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경각심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은 근데 요건 하나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로 그 위시하는 그 세력들이 말씀하신 무슨 뭐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경험해본 바로는 뭐 조국 대표도 비슷한 취지로 본인이 이제 검찰 개혁에 사실 실패한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더 강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다 경험했는데 자기들이 다음 뭐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 이재명 정부가 잘해야 연속성이 생기는 거지 안 그러면 뒤집히는 거잖아요 정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성공을 않아요. 원치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면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굉장히 이제 착시고 그런 형태의 착시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이런 김어준 채널 같은 좀 사기 채널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보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과장을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특별하게 제가 이제 기재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련의 현상을 뭐 그 명민준 씨인가 그분이 짤로 올라간 걸 보니까 이게 점으로 보지 않고 선으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하는 짤을 봤는데 맥락을 본다. 그렇죠. 맥락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문학적인 하나의 그 비평 용어로는 우리가 모랄을 보면 안 되고 에틱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현상의 그 현상만 보게 되면 그걸 그냥 도덕적으로 의묘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구조가 어떤 구조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은 좀 다른 관점으로 가치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지. 지금 보세요. 그 아까 그 증거 같은 뭐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정청래 씨가 대표가 된 다음에 주변에 지금 그 민주당의 중요한 인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다 이재명 씨한테 칼을 꽂았던 사람들 거기다 앉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기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진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걸 깨끗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지들이 지금 옆에 앉혀놓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치 검찰들이에요, 사실은. 그 무슨 뭐 있잖아요. 그 뭐 쌍방울 이런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대통령에게 그냥 칼을 꽂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일종의 그 법률적인 그런 것들을 딜을 통해 가지고 이 진술을 조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 전부 다 앉히고 특수부 검찰들 전부 다 주위에 포진시키고 있으면서 이거는 이게 인간의 예의도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한 회사에서 그 CEO가 있는데 그 사람이 CEO가 됐는데 여기 앉아있던 이사진들이 그 CEO를 죽이려고 했었던 법률적으로 죽이려고 했고 정치적으로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이사진으로 어떤 사람이 구상을 해가지고 회장 하나 앉혀놓고서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이걸 가지고도 이게 무슨 사태인지 우리가 해석을 못하면은 정말 바보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일들을 눈뜬 장님으로 보고 이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미디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그 유시민 씨는 그걸 레거시 미디어 뭐 얘기해가지고 이제 재래식 미디어란 말을 쓰면서 이런 미디어하고 구분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뭐 그런 레거시 미디어의 시대가 지났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치적 어떤 선택이나 선거를 할 때 보면은 유튜브에 의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찍는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이 구독자 수라고 하는 것이 아침부터 밤까지 잘 때까지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이 정신이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이 알고리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보를 넘어가 가지고 인간의 정신을 이제 사로잡고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의 신념과 믿음, 종교화되는 어떤 상황까지 이르고 있거든요. 신앙의 영역으로 그렇죠. 갔죠. 그게 예. 지금 이 그 김어준 채널 같은 데서 얘기하고 있는 이게 교주화가 된 게 아니냐. 시민이 구독자가 그것이 신도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눈 뜨고서도 우리가 코백한다고 하는데 보면 너무나 뻔한 일들이지만 이 뻔한 일들을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사태대로 이렇게 보지 못하냐 하면 그런 엄청나게 그 대형 스피커가 밤낮으로 어떤 확성기를 틀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의 이해관계, 특히 어떤 뭐 패거리 정치라고 할까요? 네. 네, 그런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김어준 채널 보세요.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맨날 그 똑같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 정청래 씨가 그리고 어떻게 대표가 됐습니까? 그 안에 대의원들에게 의해 가지고는 거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게 그 동료들에게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무슨 뭐 1인 1표제도 하고 뭐 또 당원 민주주의여 가지고 그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생각을 해 보면은 어떤 조직을 운영을 하면서 그 조직의 수장이 조직에 있는 사람이 동료들에게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 새로운 학교 설계 같은 걸 했던 사람인데 이런 예를 네. 들면 어떤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학교의 그 교사가 200명이야. 근데 180명이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연임을 하고 싶어. 20명 가지고는 연임을 하지 못하니까 동네 사람들도 한 표로 참여해가지고 교장을 뽑겠다는 거야. 이게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제도라는 거야. 이런 형태의 민주주의를 참칭하지만 네. 동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바깥에 있는 여론을 동원만 하게 되면 이제는 이 유튜브 시대에는 네. 그 집권 여당도 장악을 할 수가 있어요. 머릿수에 의해 가지고. 근데 그것을 장악하게 하려고 하면은 이 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어떤 절차라든가 관행이라든가 이것도 하나의 사회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그 민주당에서 지금 정청래 씨는 이런 1인 1표자 같은 걸 도입하면서 마치 본인이 그 얘기를 느닷없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그 제도에 그게 그 대의원 제도라고 하는 게 네. 그것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그 누구죠? 박 원내대표였었던 박찬대 원내대표 체제에서 아주 숙고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설계된 그런 디자인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1인 1표만이 이게 다가 아니고 그 대의원 제도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악마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국회라고 하는 것이 대의원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를 주장을 그래도 반론을 전하면 이 지금 당원들이 뽑은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 뭐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이고 이 당원들이 원래 원했던 것이 1인 1표인 건 맞잖아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60대 1이었던 걸 20대 1로 지금 줄인 거 아니에요, 영향력을, 대의원의 영향력을. 그리고 국회의장을 뽑을 때, 원내 대표를 뽑을 때, 그리고 국회의장을 뽑을 때까지도 지금 당원들의 표심을 넣어달라는 게 민주당 당원들의 주장인데 그 결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뭐 조작이나 선동을 했다고 거기에는 볼 수는 굉장히 없는 중요한 거 게 아니에요? 빠져 있죠. 이게 숙이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청래 씨가 지금 도입하고 이러는 것들은 다 숙고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최종적인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 이르는 생각의 차이 같은 것들, 이 관점의 차이를 보장하는 것, 의견의 다원성, 다원주의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전체예요. 근데 이 정청래 씨의 당 운영이라고 하는 건 그런 수기적 과정을 거세한 채 그런 것들을 이제 앞에 과정이 없는 거지.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의 동료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 그럼 너의 생각은 어디서 이렇게 온 것이냐?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냐? 그러면은 10년 동안 딴지 게시판에다가 1000번 이상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청래 씨가 하고 있는 것이 이 대표가 자기 당을 위해서 그 당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대표로서 책임 당원으로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드는 거지.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당원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의견을 묻지 않고 외부에서 있는 그 어떤 그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같은 것들에 마치 조정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들. 몸만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뭐 글을 쓰고 거기에 있는 여론이 국민과 시민 전체 여론이라고 하는 걸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사로잡힌 정신 속에서 이렇게 숙이되지 않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폭탄처럼 터뜨린 다음에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런 절차가 전부 다 제외되는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렇게 생각이 어쩌면 다를 수도 있고 나는 1인 1표제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혹은 뭐 대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서로 이제 뭐 개파가 다를 수도 있고 혹은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아까 이제 세 개의 쿠데타를 얘기해 주시면서 정청래의 쿠데타라고까지 이름 짓기는 너무 좀 과하진 않은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이제 판단의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희 레거시 미디어가 담기엔 너무나 도발적인 주장. 왜냐면 그러나 명백한 이런 형태의 이런 것을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저의 관점은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이 JTBC는 그냥 1인 또 미디어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네. 1인 처음 여기에 진출한 거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러 이제 그 유튜브의 그 시사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까 뭐 거의 100가정명과 같은데 그분들하고 이제 저하고의 약간의 그 차이는 그리고 제 채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이 저는 원래 그 시사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거는 어떤 이런 사태를 바라보는 약간 철학적 구조라든가 큰 구조의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은 하나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전체 맥락에서 보고, 그다음에 점으로 보는 것도 이제 선으로 보고 이걸 입체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들인데 기존의 이런 시사 채널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관점들이 정치라고 하는 걸 좁은 의미의 어떤 권력 게임의 문제로 본다든가, 어떤 그 권력 투쟁의 문제로 본다든가.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렇게 좀 이게 어떤 사회로 가려고 이렇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이런 하나의 현상을 볼 때 굉장히 문명론적 구조 속에서 이것을 보는 이런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나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꼭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저한테는 선명하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문해보자면 아까 세 가지 쿠데타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의 쿠데타는 오늘이면 일단 1심의 판결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래도 일단락이 될 것 같고 선고가 나오면 조희대의 쿠데타는 사법개혁으로 지금 어떻게 반론을 쳐보려고 하는데 뭐 결과는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당내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요. 이제 과제죠. 과제인데 이 두 번째 쿠데타에 대한 말씀 잠깐만 드릴게요. 사법 개혁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정청래 체제에서 이 민주당에서 겨우 몇 개 통과시킨 것, 어떤 개혁적 법안 통과시킨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나와가지고, 이거는 조희대가 뽑은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재판부 구성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정치쇼예요.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은 법원 전체가 조희대의 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추천권을 외부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추천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결국은 완전히 누더기가 돼가지고 지금 올라가 있는 거는 법원 회의를 통해 가지고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추천한 사람을 한다는 거야. 이런 기만적인 게 어딨어요. 이건 법원 전체의 불신에 의해 가지고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게 등장을 했는 건데 조희대가 직접적으로 인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개혁이라는 거야.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에 나와가지고 법원장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조희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어떤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법원 전체가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도 이게 완전히 이게 사기예요. 이게 그냥 정치 쇼를 하는 거야. 이런 저 같은 사람이 눈치에서 볼 때는. 맞아요. 저는 누더기가 됐다라는 말 해석에는 동의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도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추천권을 누가 갖는 거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추천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식의 수정을 거듭했던 건데 그럼 수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입법부는 입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는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입법부는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법으로 규정을 하면 사법부는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헌법을 넘어서 입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헌법적 체계 안에 충분히 가능하죠. 법률이라고 하는 헌법적 체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벌어진 그 논란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부의 구성을 추천하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헌법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보면은 조국 혁신당도 뭐 엄청 여기 저기 법안에 개혁 법안을 하는 것처럼 막 거품을 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다 속임수가 뭐냐면은 이분들은 또 뭐 조희대 씨가 예규를 통해 가지고 법률적인 것도 아니야 정식적으로 그 안에서 뭐
아내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추천을 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거기에 또 환영 성명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품을 불면서 이 사법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는 레디컬한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저의 그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저의 나름의 해석이 있어요. 이런 네. 어떤 그거에 대해서. 근데 여하튼 간에 이 사법 개혁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무늬만 지금 사법 개혁의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의 결과로서 최근에 이 내란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냥 김건희 씨가 몇 년 받았습니까? 막 그런 형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법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국면에서 저는 그 제 채널에서 그랬어요. 저 계엄 끝난 다음에 계엄이 있은 다음 날 제가 그때 구독자는 몇백 명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네. 황당한 일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도 그 시점에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지금 한국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이 저 조이대라는 사람이다.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 다음 날에 제가 그 채널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평소하고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우린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그런 얘기를 했어. 이 동태눈을 하고 저런 놈이 있나 지금. 이런 헌법의 체계가 무너지는데 네. 국가에 최종 이런 보루가 되는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저렇게 한다는 것이 저자가 너무 이상하다 나는. 네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법부는 지금 7, 8개월의 과정 속에 어떤 형태의 데미지도 입질 않았어요. 그들은 사실은 국가의 이 지금 헌법 체계가 무너지는 데 있어 중요한 파수꾼을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죠? 또 내란의 어떻게 보면 지금 동조했던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상당한 그 지금 그 의심을 받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냥 사회의 그냥 원로이기도 하잖아.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그 국가가 이렇게 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네.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지주로서도의 어떤 그런 발언도 있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하지 아무런 못했다.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법부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고 이 사람은 아무 데미지도 입은 게 없어요. 바로 그런 것의 결과로서 이런 형태의 지금 재판이 나온다고 봐요. 네.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앞으로도 그럼요. 그 사법부에 의한 쿠데타는 뭐 정도가 좀 약할 수는 있으나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네. 것 함 같고. 교수님의 설명은 그러니까 지금 쿠데타는 그때 있었지만 예. 그것은 미수에 그쳤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를 좀 바로 세우는데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지금 환기해야 될 몇 가지 고쳐야 되는 중요한 뼈대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어떤 그곳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일을 하지 못했는데 사법부도 그런 형태였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그건 이제 약간 크게 보면은 한 두세 가지 문제가 얽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뭐 사법부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 정청래? 당내. 당내에 당내. 대해서 예. 예. 이 문제는 예전과 같으면 이런 문제는 당내 문제로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이건 이제 당내는 당내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저는 이제 이거를 그 정청래 대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명백한 문파의 회귀를 위한 프로젝트였다고 보거든요. 협당 프로젝트라고. 문파 회기를 위한 프로젝트. 예. 근데 왜 조국 대표하고 그걸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그 합당 무슨 추진위원회를 하겠다고 다시 또 이런 것들을 약간 또 걸고 갔는데 네. 이런 것도 얼마나 사기적입니까? 지금 합당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유보가 됐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의총을 하고 나와가지고 나오는 자리에서 그런 합동 추진위원회를 다시 한번 이건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왜 조국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건 시민의 의제가 아닌데 왜 니네들은 그걸 자꾸 그걸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시대의 지금 명령은 이재명 정부가 가는 그런 것들을 서포트를 잘해가지고 실질적인 형태의 삶의 진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목표다. 그걸 서포트해라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또 다른 그런 것들을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있는 한 이 문제가 계속 일어날 거라고 봐요. 제가 관찰한 거는 네. 이 자들은 죄를 죄로 덮고 죄를 죄로 덮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있잖아요. 이런 정도로 동료 의원도 어떻게 보면 약간 속인 거예요. 이게 네네. 가까이 갖고 있는.
시민의 의제도 아니고 국민의 의제도 아니에요. 대통령의 의제도 아니에요. 그 대통령을 또 참칭하는 이런 방식의 또 얘기도 좀 있긴 하지만 대통령도 합당을 원했다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요. 그런 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없어요, 그죠? 이자들은 근데 뭐 죽은 이해찬 의원의 뭐 그것도 들고 나와가지고 이해찬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유시민 씨도 얘기를 하는 자니까 초상화를 들고 와가지고 그걸 팔아먹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들은 저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걸 쿠데타로 봤기 때문에 쿠데타는 진압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진압을 해야죠. 그냥 이거를 그냥 방관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제가 왜 그 작은 채널을 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냐면은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비평가의 입장에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저도 참전했다고 봐요. 이 문제만큼은 네. 왜냐하면 이것이 네. 저는 어떤 진영이나 어떤 그 정치권의 지들만의 권력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제가 보세요. 지금 그 12.3의 그 시간을 우리가 가게 되면은 그 시점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이 꽃을 피려면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정치에도 이 정치가 꽃을 맺으려면 부합되는 정치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12.3 그 계엄의 그 밤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그 타고난 리더십이 없었으면 그 1분, 2분의 차이에 가지고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때 발휘했었던 이재명의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시민이 거기에 나왔죠. 그러나 그들을 거기에 호출시킬 수 있게끔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실용적인 스킬을 그 위기에서 발휘한 사람이거든요. 그걸 기억을 해야 돼. 네. 근데 그것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진 이 정부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뭐 말씀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여하튼간에 그래서 저는 이 정부의 그 성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근데 이 이재명이라는 이 사람은 당내에 세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맞죠. 예, 그래서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당이냐면은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벌써 20년, 30년이 된 얘기인데 그게 거슬러 가면은 이게 기본적인 뼈대는 여기에 구성이 사회 운동을 했었던 분들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거기에 검판사들이 되게 많아요, 민주당도. 그다음에 일부의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운동을 했던 분들과 검판사들과 그다음에 언론인들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던 당이 이제 민주당이라는 데였는데 그래서 우리 김진애 위원장님 그분이 어떤 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에 가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전문가들은 여기서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들어주질 않아서. 그래서 또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세력을 참 만들기가 어렵고 목소리 내기가 어려웠는데 조기 대선 직전에 제가 이제 그 사상계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 편집위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뭐 보수 언론인들을 모셔놓고 이제 토론을 하는 그걸 제가 사회를 봤어요. 그래서 조갑재, 정규재, 김진 이 세 분을 모시고 제가 이제 토론을 하는데 그 정규재 선생님하고 이제 조갑재 선생님이 뭐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이라는 데가 예전에는 굉장히 무슨 옛날에 살인파와 같은 관념주의 당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뭔가 실질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당으로 세력 교체가 되고 체질 개선이 되어서 내가 봐도 이제는 시민들이 찍을 만한 당이 이제 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그런 당이 되고 있던 상황에서 윤석열의 계엄이 일어남으로써 조기 대선이 있고 그 당을 세력 교체라든가 체질 개선을 하지 못하고 저는 세력 교체라기보다는 체질 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좀 부족했군요. 네, 쿠킹을 하다가 그냥 가버린 거야. 그럼 쿠킹을 하다 갔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어떤 대표가 여기 대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대표에 어떻게 보면 정청래라고 하는 분이 저도 그때까지는 이분에 대해서 이분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 동료 의원들의 별로 지지도 없고 그러나 김어준 채널과 같은
압도적인 스피커의 어떤 거기에 그냥 매번 그 사람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이미지화된 어떤 자기 얼굴을 통해서 알리고 저 사람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뭔가 한가 보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 당원으로 입당하는데 그런 계기들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당원에 의해 가지고 그 말은 당원회의에서 됐다는데 그렇게 된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과정을 보면 누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가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이 당을 대표가 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인사권 같은 것들을 같은 것들을 휘두르면서 주변을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인물이 아니라 그 완전히 그 내란 세력 옛날 비슷한 어떤 그 정치 검찰 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상에서 그것들을 철저하게 그것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그런 어떤 사람들로 그걸 완전히 이렇게 안 치잖아요. 민주연구원 뭐 부원장, 원장 이런 사람들도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어떻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저렇게 해코지를 했던 사람들을 안 치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왜 같은 당내에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느냐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내가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이요 하면 그런 사람 오히려 저 가짜고 옛날부터 지지했던 사람은 뭐 자기가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연속선상이 있는 거죠. 네. 뉴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할 때 올드 이재명도 있고 뉴 이재명도 있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 우상화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따로 놀거든요. 민주당의 지지율은 한 40% 내외야.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온다고 봐요. 민주당만 따로 놓고서 보게 되면 여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저도 무슨 어떤 뭐 진영 정치를 하고 이렇게 해봤던 사람이 아니에요. 시민과 하나의 그냥 철학자의 눈으로서 그걸 보는 거거든요. 하나의 약간의 눈으로서. 근데 대통령이 지지는 지금 60%가 넘고 오늘 어떤 조사 봤더니 65%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할 때도 49% 정도를 받았는데 지금 한 13, 4% 이상은 최소한 더 받는 형태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어떤 그것을 보고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뭐 올드 이재명이냐 아니면 뉴 이재명이냐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의 그 사회가 가는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한 그 방향을 따라서 그것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어떤 그런 사람과 그런데 한 당에 있지만 이것은 이 시대가 가는 방향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정책이라든가 인선이라든가 뭐 지금 또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거기 후보자 같은 것들 이렇게 꽂으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 봤더니 전혀 이거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야.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봤더니 문재인 정부 때문에 행정관이었어. 이거 청와대 수석이었어. 뭐였어? 다 이런 사람들 꽂혀 앉혀놓는 거야. 그런 조짐이 지금 엄청나게 보여요. 당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 시대 때 민주당과 지금 그런 형태의 인선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순식간에 리더십의 교체해 가지고 조직이 상당히 많이 좀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쿠데타로 보는 거예요. 국민은 특히 그 문재인 정부를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재인 정부는 그냥 이재명 정부가 조기 대선을 통해서 등장한 정부인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다른 정부의 실패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계엄 세력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계엄 세력의 뿌리가 된 거야. 거기에 대해서 뭐 약간의 어떤 동조가 있었건 아니면 뭐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괴물을 우리나라 정치의 전면으로 등장시켰건 제 안에서 또 문재인 정부 안에서 어떤 그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또 권력 투쟁 같은 게 윤석열 씨가 있었을 때도 이건 문재인 책임이다. 문재인 정부의 총장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기를 실기했기도 했고 그걸 생각해 보면 처음에 실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실기한 게 아니라 야 이거는 이재명보다는 차라리 이낙연이나 이재명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윤석열이 되는 게 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태업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봐요 저는 지금 상당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등장이라고 하는 거는 없을 수도 있었어 예전에 한 뭐 6, 7년 전에 있었던 그 대선에서 전력을 다해서 이전에 있었던 이 문재인 정부가 그 어떤 세력이라고 할까 진영이라고 할까 거기서 전력을 다해 가지고 이재명 이 후보를 지지했다고 한다면 그때
0. 몇 프로로 그거 됐잖아요. 간발의 차이로 0.78.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계엄 이전에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출연하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 얘기하시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건 제가 무슨 음모론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정황에서 그냥 네. 보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대선 당시에 네.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 돕지는 않았었다. 그 미안함이 있어서 이번엔 뭐 열심히 돕는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네, 지금 그 양산인가요? 거기 저 문재인 대통령 계시는 거기에 보면 지난 가을인가 여름에 우리가 뜬금없이 이낙연 씨가 거기 가가지고 맛있게 밥 먹는 그런 사진 같은 거 올리잖아요.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를 보면서 그날 제가 올린 유튜브 채널에는 문재인 대통령분이 너무 사사로운 사람 같다. 이 조기 대선의 국면에서 심지어는 윤석열, 김문수를 지지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네네네네. 그러면 그 사람이 공적으로도 그렇고 뭐로도 그렇고 그런 장면을 연출시킨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이거 너무 배신감 느끼는 거거든요. 게다가 정권을 뺏긴 다음에 청와대 나오면서 제가 한 번 더 할까요? 이런 국민의 가슴에 완전히 그냥 비수를 꽂는 이런 뒤통수를 치는 얘기를 이 사람이 계속했고 네. 계엄의 국면에 있어서 아까 그 조이대 같은 이런 대법원장이 헌법 체계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의 어른과 같은 역할을 그 사람이 하지 못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어떠한 형태의 그 입도 이런 방구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무슨 갑자기 문재인 무슨 뭐 방송국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그 방송국을 누가 만들어 봤더니 겸손 방송국 김어준이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그냥 유튜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치 플레이어지. 네네. 대통령이 그 채널을 직접 그 사람이 만든다는 것만큼 이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패거리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이해관계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 정청래 대표이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신상풀벌이 있어야죠. 이런 정도의 사단을 일으켰는데 정청래 대표는 사퇴가 아니라 제명을 시켜야 돼요. 당에서요? 제명을 시켜야죠. 여러분, 아니 보세요. 왜 제명이 안 돼요? 이 사람이 한 행위가 해당 행위잖아요. 그게 민주당을 위한 일이었어? 당원에게 의견을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본인은 주장하지만 누가 그걸 인정해요? 아니 근데 이를테면 합당을 했을 때 파이가 커진다고 주장하면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도 나라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구국의 결단으로 쿠데타를 하는데. 그래? 해당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등차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없죠, 당연히. 예.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정을 통해서 수기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요. 예, 아무의 그 의견도 묻지 않은 상태 속에서 국외 결단이라고 하면서 봤더니 전혀 시대의 아젠다가 아닌 것을 가지고 이걸 내서 도시락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보게 되면은 윤석열 계엄 때문에 있었던 그 6개월 동안 있었던 것만큼이나 불면증에 저 같은 사람들 시달리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아니 근데 엄청나게 이게 큰일인 거는 맞는데 자꾸 계엄이랑 비교를 하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계엄은 직접적인 형태로 어떤 그 전체주의 세력이 등장을 했지만 윤 어게인과 문 어게인은 저는 짝패 관계에 있다고 보거든요. 둘은 똑같은 패러다임 속에서 굉장히 유기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적대적 공존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 어게인이요? 예, 문 어게인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대가 그 진영이 출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준하는 형태로 국민의힘 같은 당수 저는 같은 수준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이 서로 짝패 관계의 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시대로 전진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대와의 결별이 이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수 수구 세력이면 이쪽은 민주 수구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철저한 기득권화가 되어서 네. 그 시민의 그 어떤 공공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이라고 저는 보지 않는 아니, 거죠. 댓글에서 뭐라고 올려놨냐면 기자님 속으로 너무 같다고 생각하시는 듯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방향이 있는데 저는 이런 정도 의견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근데 완전히 이렇게 덮어가지고 하나의 의견으로 이걸 갈라치기라고 얘기하는 이런 갈라치기라는 말을 쓰는 것만큼이나 나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증명하는 말이 없어요. 민주주의는 관점의 다원성 차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차이를 드러내는 공론장을 통해서 의견의 어떤 다원성을 드러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의견 때부터 해가지고 22세기 의견까지.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하나의 성찰을 통해서 어떤 마지막에
선택으로 우리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보장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다원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 시대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약간 지금 뭐 아까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이러한 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걸 넘어서 내란 청산도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해석이 됐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 이제 또 이제 그분들은 또 좀 반발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함 교수님의 이제 예. 판단이시고 예. 평가시니까. 예. 그냥 이제 그 오해 이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제 생각이 편협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권력 다툼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워딩은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제가 뒤집어 써가지고 여기서 악플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괜찮은데. 내란 청산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란 청산을 방해한다기보다는 올바른 내란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저의 아젠다는 않는다. 저의 아젠다는 진보를 진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수권 세력 한 지가 97년 DJ부터 시작하면 지금 30년이고요. 근데 그 노무현 정부가 진보의 20년이에요. 너무 약간 선악구도로 약간 아니죠. 바라보시는 것 아니죠. 같아가지고. 이것을 선악구도로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셔야 되죠. 지금까지 이 정치를 한국 정치에 지금 이 진보가 진보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정치를 악마화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 거야. 적대적인 어떤 세력이 있고 자신의 의견들과 다른 어떤 것들을 예전에는 어떤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은 수구 세력이 했어요. 지금은 그게 근데 김호준 채널 같은 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화를 그럼요. 더 방해하고 있다. 거기 그것을 제가 보면서 이놈들은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지금 뭐야? 제 스승님이 쓴 책 중에서 그런 책이 있어요. 다 말하게 하라. 이놈들은 말하려고 하면은 갈라치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놈들이 그 민주주의자 맞아?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야, 임마, 니들이 이게 민주주의자 한 놈들이 갈라치기라는 얘기를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놈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민주진영의 스피커라는 놈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냐? 어? 다원주의 자체가 다 관점의 다원성 자체가 민주주의인데 그런 어떤 철학적 시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수 지지하다가 지금 뭐 살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것 같아서 이재명 정부 지지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걸 가짜라고 얘기하면 사실 진짜 가짜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고? 그건 DNA 구조에다가 놓고서 우리는 선이다, 니네는 악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인간이 또 개과천선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요즘 보면 그 나왔으니까 제가 좀 약간 실드 좀 칠까요? 그 이원주 의원 같은 분 있잖아요. 저 딴 나라당에 있었지만 오셔가지고 이번에 오셔가지고 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이 민주주의자로서의 역할을 좀 했다고 봐요. 그 한 개인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한 행위를 보세요. 왜냐하면은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어떤 과정을 생략한 채 여기에 대해서 폭탄을 던진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토론자가 없다? 이건 정당이 죽은 거예요. 그 의견이 맞던 틀리던 간에 반대 토론의 여지와 계기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는 민주주의자의 행위예요, 그게.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저는 자세히는 못 봤어요. 어디서 본 것도 리박스쿨이었더니 이런 거 뜨고 그러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도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분이 운영한 채널 보니까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걸 그분이 요즘 참 강의하시고 계시는데 정치 얘기하시려고 그게 아니라 하시다가 쭉 그냥 정치 얘기 나오시잖아요, 그분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을 얘기하면서 실존과 본질의 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사람들은 자꾸 어떤 본질이 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사람 바꿔서 못 써요. 사람 바꿔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문화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바꿔 써야죠. 근데 얘네는 원래부터 딴 나라당이었어. 딴 나라당에 있었던 애 오니까 그냥 딴 나라당 DNA가 있어. 얘는 검찰이었기 때문에 검찰 DNA가 있기 때문에 검찰주의자야. 봉욱은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주의자야. 아니 교수를 앉혀놓고 민정수석에서 못했으니까 지네가 실패한 그것을 했으니까 대통령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또 방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니들처럼 하는 것이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좌표를 찍고 DNA를 찍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악 구도를 통해 가지고 DNA 무슨 족보가 있는 것처럼 찍는 사람은 바꿔서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미래의 정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 검찰 개혁의 접근 방식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거품을 물면서 핏대를 올리고 있는 이 조국 혁신당의 이런 어떤 방식들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런 딴지라든가 김호준 채널이라든가 유시민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크게 보면 문바들이거든요. 예. 이들이 똑같은 방식의 톤 앤 매너를 가지고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조국혁신당을 통해 하는 게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이 진심이 아니라는 거야.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이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한다기보다는 니들은 니들의 시대의 방식이 있는 거고 이 시대는 이 시대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과거엔 실패했고. 그럼요. 왜 실패를 했는데 니네들하고 똑같이 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시대의 CEO잖아요.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과거의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까지 있던 거는 그 마이너리티 의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항 권력이라고 하는 의식, 피해자 정체성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면은 그 회사의 회장이에요. 근데 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악마화해가지고 얘네들을 죽여야 된다, 거세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도 엄청난 한계가 있었던 사람이지,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권위주의에 대한, 모든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 이건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안에 있는 검찰들을 자기가 뭔가 어쩔 줄 모르고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적폐 세력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세요. 행정부의 수반인데 거대 공무원 조직이에요. 검찰 조직도. 자기가 거느려야 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잘 수선해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이걸 써야 되는가. 이게 이재명의 방식의 실용주의거든요. 그건 단순한 실용주의가 스킬이 아니고 새 시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런 식의 책임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면은 검찰 죽여야 된다. 저거 다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환호를 하겠지. 그러나 그게 죽여진다고 해서 죽여집니까? 그런 거대 조직이고 고등 조직이고 다 공무원 조직인데 그걸 어떻게 고쳐서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식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건 진정성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얘기를 자꾸 해야만 유일하게 이재명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할 수 있는 틈을 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런 네. 이제 선악구도 내지는 그렇죠. 악마화를 왜? 통해서. 왜냐하면 다른 곳으로는 이 대통령을 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뭐 그래가지고 여기를 다 도매급으로 뭐 김민석도 까고 모두 까고 다 하는 것이 뒤에서는 결국은 이재명 정부 전체를 흔드는 그런 결과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약간 한 30분 지나서부터 입이 좀 더 풀리신 것 같아요. 아. 처음보다. 네. 예. 다음에는 네. 한번 좀 다시 네. 모시고 한번 이제 오셨으니까 네. 다음에 좀 더 익숙해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네. 좀 들긴 하고요. 네. 우리 교수님 슈퍼챗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슈퍼챗이 이렇게 있는 동네가 아닌데. 네, 제가 이제 가는 곳엔 다 슈퍼챗이 많이 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혹시 못 따주신 말씀 있으니까 지금 뭐 거의 1시간을 했거든요. 네. 원래 예정됐던 시간보다 굉장히 길게 했는데 네. 뭐 오늘 못 따 들은 말씀은 다음에 또 드릴게요. 네. 네, 네. 뭐 아쉬움이 없지 하나만 않으시겠습니다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우리가 정치의 공학이 아닌 방식으로 시대를 전진을 시키려고 하면은 그 정치를 실제로 그 안에서 좁은 의미의 정치를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시민의 수준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네. 그 비판도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비판을 하게 되고 칭찬을 해도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칭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게 아닌데 각주구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배는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이런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나선 것도 네. 지지와 어떤 비판과 우리가 어떤 형태의 뭐 비판이나 저 지지 같은 걸 할 수 있지만 네.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늘 생각해왔던 방식으로 뭔가를 비판하고 있다. 그 관점으로. 그래서 그 좀 주인의 도덕을 만드는 것이 네네네. 필요하다는 게 저희의 지금 나의 생각입니다. 비판은 네. 내 스스로의 생각에 의한 것이고 과거의 잣대와는 좀 다른 나만의 네.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면서 배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예. 다. 네,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출연이시고 그래서 가능한 이제 말씀 좀 많이 들었는데 다음엔 제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중간중간. 네. 다음에 한번 모시면 저도 좀 많이 여쭤보도록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동균 교수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끝날 때 광고 하나. 좋습니다. 네. 네. 자,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최대 128만 원의 현금 혜택이 있는 1670-2571 인터넷 비교원이 있습니다. 빠르게 비교 받으시고요. 인터넷 새로 깔 때, 휴대폰 새로 교체하실 때, 정수기 바꾸실 때, 아니면 정수기가 집에 없을 때, 이사 가실 때, 이럴 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여러 가전제품들 렌탈로 또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비교해보고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 인터넷 비교원 1670-2571번입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평소보다 좀 많이 늦게 끝났는데요. 네. 다음에는 조금 더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돈균 평론가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기자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